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요즘 뭐 참 재미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네요. 국가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를 건설해 가는 거, 그래서 뭐 부국강병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도 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국민이 잘 살게 하는,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이상하게 뭐 과거사가 잘못됐다, 뭘 바로잡는다고 뭘 자꾸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는 기준이 뭐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틀릴 가능성을 일부라도 인정해서 조금 헷갈린다고 하는 거고, 뭐 90%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죠. 뭐 그 정도 확률로 얘기하는 게 거의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선 오늘 나오는 걸 보니까는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놓고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나옵니다. 예, 다른 겁니다. 드디어 자인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 헤게몬,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1등을 해본 친구는 1등을 굉장히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좀 말을 바꾸면은, 가장 이쁜 여성으로서 가장 이쁜 분은 자기보다 이쁜 여성이 나오면 못 참습니다. 요즘 뭐 격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격투기에서 1등이 돼본 사람은 자기보다 센 챔피언이 나오면 못 참습니다. 똑같습니다. 1등을, 공부에서 1등을 해본 사람은 1등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한번 챔피언이 돼서 패권을 잡아보면 그걸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 패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그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 패권을 잡으면 절대로 안 놓으려고 했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랭킹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도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앞서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걸 부인하시면요, 거기에 윤리적 갖다 대는 분들은 뭐를 잘못 보시는 겁니다. 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미국은 이 패권을 잡은 게 2차 대전을 계기로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걸 양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유럽 전쟁에서 두 개를 싸워서, 이쪽에는 주로 메가더를 내세우고 이쪽에서는 아이젠하워를 내세워서 둘 다 이겨버립니다. 상대는 일본, 또 한 상대는 독일이었죠. 이탈리아는 굉장히 약한 적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에 들어가는데, 그때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만들었던 게 유엔입니다. 유엔에 5개 상임이사국이 있다고, 안보리 이사국이 있다고 해서 5개 나라의 지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유엔은 루즈벨트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유엔은 우리는 국제연합으로 그 전에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연합국으로 번역합니다. 연합국은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에 맞섰던 나라를 연합국이라고 그러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게 연합국입니다. 거기서 유엔이 나온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유엔에 가입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연합국이 아니었잖아요. 주축국이었잖아요. 근데 연합국에 가입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국제연합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놓고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엔은 국제연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국하고 다른 걸로 아는데 같은 겁니다. 그게 확대된 겁니다. 세계기구로. 그래서 양면전쟁 2차 대전 때 이긴 미국이 연합국을 토대로 유엔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대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내내 미국은 무기대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영국, 프랑스는 뭐 작았고, 소련, 중국까지 무기를 대줬습니다. 물적 지원을 했던 거죠. 물론 반대편에서 싸워서 군사적인 지원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체제는 미국 체제입니다. 그 안에서 2등 국가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대응하면서 냉전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 냉전 체제에서 그런 그 소련을 붕괴시킨 게 결국은 미국입니다. 계기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미국이 처음에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이제 소련도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소련이 나토에 가입해달라고 일종의 반공 카르텔을 만들었는데, 너 해갖고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삐져갖고 제가 하는 게,
이쪽 먼 동쪽에서 작은 전쟁을 일으켰던 게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더 나토가 반공적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반소 동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전이 쭉 치열했는데 소련은 소련대로 7개 나라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항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미국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무기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소련이 그걸 만들려고 하다 도저히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가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소련조차도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체제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15개의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없어지고 러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등 국가인 소련을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네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영국의 과거의 대영 제국의 킹이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네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한 이집트가 독립을 해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주장하니까 영국이 그거 프랑스랑 같이 투자한 나라 프랑스와 같이 그걸 뭐야 하고 군사력을 투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같이 도와줘서 세 나라가 쳐들어가는데 뺏었었어요. 근데 미국이 나가 임마 그럽니다. 영국이 깨갱하고 나가죠. 이스라엘 물러나죠. 프랑스는 그때 도저히 미국이 저거 너무 강하다 싶어갖고 나토에는 그대로 있지만 나토의 동맹군에는 빠져나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영 제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한다. 이제 세력이 자본주의권에서 완전히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상징적인 사건이 수에즈 운하 사건입니다. 또 하나 독일이 전후에 라인 강한 기적을 만들면서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요. 넘버 경제력에서 넘버 2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 따라와서 넘버 2의 국가가 됐어요. 그때 에즈라 보겔인가요? 재팬에서 넘버 1 뭐 이런 책들이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일본이 넘버 1이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을 앞섰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을 때리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엔화의 가치를 자꾸 높여가지고 일본이 수출 어렵게 하면서 결국은 일본을 주저앉히고 장기 불황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진영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소련을 공산권을 해체시키려고 했고요. 소련을 해체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권에서 그것도 하나의 블록인데 넘버 2의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덩어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중국하고 커넥션을 만듭니다. 그때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70년대에 열렸는데 그때 한 탁구 미국 선수가 그땐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잘못 탔네. 어쩌고 저쩌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중국 선수들 또 웃고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국 신문에 쫙 나죠. 이게 뭐예요? 하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두 나라가 어떻게 관계 좋은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비밀리에 한번 우리 만나자 그래갖고 거기에 중국이 응하면서 거기에 왔던 미국 선수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핑퐁 시합을 한번 하면서 해서 외교 관계를 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권역에 있던 소련 다음에 큰 중국을 살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키신저가 몰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닉슨이 딱 가서 하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떼땅뜨가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 공산 국가임에도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교역을 하는 개혁 개방으로 79년도에 가면서 원래 블록끼리 공산 국가끼리 무역하고 자본주의끼리 무역했는데 중국만은 자본주의와 무역하면서 막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산권의 와해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암스레이스 문비 경쟁을 벌이니까 소련이 못 따르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반대로 중국은 살아나니까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졌을 때 중국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기반해서 지금 넘버 2의 국가 된 거거든요. 그럼 넘버 2의 국가 돼갖고 중국이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 오바마 시절에 시진핑이가 그랬죠. 너하고 나하고 세계 챔피언인데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 미소가 구형 대국 관계라면 지금은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 너 나를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넘버 2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주저앉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의 핵심입니다. 그런 싸움을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걸 만들어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아소다로라고 하는 그 외상이 가치관 외교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그때 하도 중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커버리니까 일본이 이제 넘버 3 국가로 경제력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이 자꾸 이제 동중국해에 있어서 일본의 그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섬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섬을 자기네 섬이라 그러고 막 그쪽 전체 바다를 자기네 바다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 동남아 국가들을 포섭하는 경제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때 반중이라고 하는 가치관만 같으면은 한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 외교를 아소다로가 내놔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베가 1차 내각 총리를 할 때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하고 중국은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양의 물하고 태평양의 물이 합수하면 좋겠다 하면서 인도하고 일본의 어떤 커넥션을 거론합니다. 그 둘이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정치학자들보다는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구본을 바라보는 외교를 하자. 일본에 앉아서 일본을 저 바깥을 바라보는 외교를 하지 말고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일본이 누구를 상대해야만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외교를 그런 걸 합니다. 가치관 외교, 지구본 외교,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외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나중에 아베 2차 내각 때 아베가 그 만들기 전에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인도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호주가 사각형 다이아몬드 반중 동맹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만들어지는데 같은 고민을 미국도 하고 있던 차에 여기에 편승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연합국은요. 영국이 먼저 만들자 그랬어요. 처칠이 독일한테 밀리니까 루즈벨트 찾아가서 미국 참전합시다. 참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유엔이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도 일본이 먼저 수석거려 갖고 미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전략이고요. 반중 포위 전략입니다. 중국이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 실크로드 이런 걸 갖고 계속 동남아 국가들을 자기 편 만들어 갖고 하나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에 맞서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걸 찾고 있다가 이거 괜찮다고 편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했는가 하면요.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중국에 투자해갖고 싼 인건비 갖고 만들어 수출해서 돈 벌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건 아니구나. 미중 간의 패권전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본은 특히 아베 정부 시절에는 미국을 확 끼우는 거죠. 이번에도 아베는 망설이지 않고 호르무즈 파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때 그 비밀이 경제는 중국에서 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택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미국을 택하지 못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그럼 어떤 꼴이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미일 세력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정책이 신남방 정책입니다. 그 3P라 그래서 people, peace, prosperity인가 그거를 그 나라하고 잘하겠다는 건데 인적 교류, 평화 관계 이런 건데 제가 몇 번 공부해도 그거는 경제 문화 전략입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중립 노선을 걸어요. 이쪽이 좋으면 물러붙고 저쪽 붙으면 절로 붙어요. 중국에서 싼 물건이 많으면 중국 물품 많이 수입하고 중국이 막 겁주면 미국에 붙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죠. 베트남도 그랬고 2차 대전 때 베트남은 어디 붙었어요? 태국은 어디 붙었어요? 태국은 일본에 붙었어요. 베트남도 일본에 붙었어요.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확실한 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친미국가로 갔기 때문에 이나마 세계 12위 국가가 된 겁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한 노선을 택해야지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면 성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친미 노선을 확보하고 그 노선 위에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쓴 이 비슷한 금액은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에 침략당한 나라들이 다 받았는데 걔네들은 국가 발전 못 시켰거든요. 우리만 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게 이 정부거든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 같은 걸 알리고 뭐 어떻게 북한을 뭐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게 신남방 정책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오래니까는 안 간다. 우리 신남방 정책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정책의 일관성이 일치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했는데 요즘은 사실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정부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문재인 정부는 친미 노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친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대미 자주라고, 대미를 빼버리고 자주라 그러는 겁니다. 친중 자주겠죠. 근데 이게 친중이지 자주가 아니죠.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영국 같은 국가도 친미 노선을, 일본 같은 국가도 친미 노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그런 국가의 번영이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들보다 작은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치는 거는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두 나라가 패권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월등히 우세할 거로 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유성이 미국에 떨어져서 미국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안 될 거예요. 중국이 못 당합니다. 과거 소련이 무너지거나 그거 안 나가려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미자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인질입니까? 북한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대미자주 하겠다는 겁니다. 신남반 정책은 뭐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일치점이 있다라고 했다가 요즘은 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참 외교를 못한다. 외교를 고집스럽다. 저 사람들은 뭔가, 아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앉아서 세계를 보지 말고 지구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일본이 살 길을 찾자. 세계 지도를 놓고 보자 그랬는데 이 양반들은 딱 자기 갇힌 사고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 편가르기를 해요. 한국이 강한 나라 같아도 세계 나가면요. 별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굉장히 센 것 같아도 10대 중에 한 대 지나가요. 삼성전자 핸드폰 대단한 것 같아도 글쎄 많아야 3대 중에 한 대 아니던가요? 근데 그 나머지 품목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지만 어디에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엉뚱한 데 붙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영향권을 벗어나서 남북한끼리 잘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북한이 바라는 꽃놀이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이 뭐 친공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용공 굉장히 이상하다. 친북 정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정말 위기가 갑니다.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다 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키워온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정권을 유지하나요? 주권은 여러분 국민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임자일 뿐이에요. 위임자는 바꿔버리면 돼요. 주주들이 바꾸듯이. 그래서 지금 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 그런 내치에서도 독재를 하고 있다. 군의 중립화, 국정원의 중립화,